안녕하십니까. 한국조달연구원 해외조달연구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미정입니다. 한국조달연구원은 2005년 조달청 출연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 공공조달 연구기관입니다. 한국조달연구원은 주로 국내외 공공조달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중 해외조달연구센터는 해외의 공공조달 시장 및 제도를 연구하여 한국의 공공조달 정책에 도움이 되는 벤치마킹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국가들과 공동협력 연구를 진행합니다. KSP와 같은 연구에 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한국조달연구원은 전자조달을 통한 공공조달의 혁신,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한국의 공공조달 유관기관에 많은 조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기를 요청하는 해외 국가에도 조달청과 협력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번 연수는 공공조달과 투명성의 관계, 전자조달을 통한 투명성 제고가 이루어지는 기대 효과, 한국에서 전자조달 구축 이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또 다른 노력들에 대해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가 여러분에게 좋은 시사점으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공조달과 투명성, 반부패로 공공조달과 투명성의 관계, 그 다음에 한국의 전자조달 구축 이후 초창기 제도적 노력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발표가 여러분에게 좋은 시사점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오늘의 발표 순서입니다. 부패란 무엇인가? 라는 원천적인 주제를 논의하고 부패와 국가의 발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이 전자조달을 본격화하기 전에 공공조달에서 만연했던 부패 문제를 설명드리고 그 후 한국에서 전자조달 구축 후에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된 제도적 노력들을 조명해서 그 시사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패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패란 일반적인 정의로는 넓은 의미에서 사익을 위해 공익을 침해하는 도덕적 해이 행위를 말합니다. 좀 더 면밀히 말하면 공직자가 공직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선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 정의에 따르면 부패는 사적 이익을 위한 공권력 남용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하이버는 공공서비스적인 측면, 시장적 측면, 공익 측면의 부패를 정의를 했는데 공공서비스적 측면에서 부패는 공직의 직무를 이탈하거나 규칙을 파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시장적 측면에서 부패는 공무를 사적 업무로 여기고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익 측면에서 부패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잘 보시면 부패에 대한 이 모든 정의들을 종합해 볼까요? 공익을 해쳐가면서까지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이것을 부패다라고 우리는 종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부패의 속성,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총 4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습관 형성, 즉 마약과 같이 뇌물수수의 의혹을 이겨내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둘째, 확산 가능성,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몰아내는 것으로 암세포와 같이 나쁜 것이 자리를 잡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비밀성, 비밀 또는 기밀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검은 돈의 거래를 위해서 현금 거래의 선호, 자금 세탁, 차명 계좌 등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상 그 부패가 잘 알려지지 않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성, 이거는 뇌물을 주는 사람이 더 많은 뇌물을 요구한다는 것으로 뇌물로 없어진 자금을 뇌물로 채워 결국은 사회 전반에 전염된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속성의 강도에 따라 부패는 흑색 부패, 회색 부패, 흰색 부패, 도덕적 출발이라는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중에 흑색 부패와 회색 부패는 명확하게 부패가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한 통제와 같이 좀 더 직접적인 통제가 필요한 반면에 흰색 부패, 흰색 부패라는 거는 부패인데 흰색이에요. 이거는 잘 보이지 않는 부패로 인지되지 않은 상황의 부패를 말합니다. 이런 부패는 공공윤리에 의해 자율적 통제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즉 흑색 부패와 회색 부패는 명확히 잘못된 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 통제가 용이한 반면에 흰색 부패는 부패가 관행이나 관습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부패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포괄적 관점에서 그래서 이런 흰색 부패의 경우에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인가 하는 자가평가를 스스로 해야지만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은 자생적인 피드백 기능을 통해서 흰색 부패를 경계하는 활동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패는 왜 일어날까요? 일반적으로 인간의 이기심, 제도적인 약점, 사회 집단의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부패가 항상 그 가운데 발생한다고 합니다. 수잔 노즈 아커맨이라는 사람이 부패 예상 비용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부패 예상 모델에서 그 예상 비용은 폭로의 비중과 처벌의 비중 그리고 처벌의 강도를 곱한 값이라고 합니다. 즉 폭로와 처벌이 많아지고 처벌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부패는 감소할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 사회에서 부패를 경계하기 위해서는 잘 신고할 수 있는 피드백 환경과 강도 높은 처벌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로버트 클리가드라고 하는 분이 주인 대리인 모델을 통해서 부패를 살펴봤습니다. 이때 부패는 독점과 재량권이 매우 높을수록 또는 책무성과 투명성이 낮을수록 많아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즉 말해서 어떠한 독점권을 갖고 권한을 휘두를수록 부패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책무를 묻지 않을수록 부패가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부의탄지 연구에서도 부패의 출처에 대해서는 관료주의, 저임금, 그 다음에 낮은 처벌, 중앙집권, 법적 또는 절차적인 투명성의 정도, 리더의 행동에 따라 나타나며 규제와 권한, 과세, 불필요한 예산 집행, 비현실적인 조달 가격 등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즉 말해서 권력이 집권화되고 법적 통제를 벗어나는 재량권이 남용되면 불필요한 과세가 부과되고 예산 집행이 되며 비현실적인 조달 가격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부패가 만연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을 하지 못하도록 책무성을 높이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시의 부패 균형점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부패 균형점은 부패 행위의 수용 수준과 부패에 대한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이 얼만큼 동의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부패 균형점이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이동할 때 좋아졌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공개시장이 수립이 되고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진다든지 견제와 균형이 나타날 때 부패가 낮아졌다,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패 행위의 수용 수준이 낮고 공동체에서의 부패 동의가 낮아야 부패가 개선된다. 즉 말해서 부패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거는 부패 행위가 아니다라고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학자 것을 좀 볼게요. 스테컬버그의 균형점 이론에서는 추종자들은 지도자의 전략을 따르고 대중은 지도자의 부패 행위에 따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더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냅니다. 지도자에 의해서 공동체의 부패 수용과 동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도자의 전략과 행동이 윤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제하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말해서 지도자가 가르치는 대로 또는 지도체가 이끄는 대로 그것에 대한 수용이 얼만큼 대중한테 이루어지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윤리적 선택을 하여야지만 이러한 환경이 이루어지는데 지도자가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대중들이 견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패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부패하고 국가 발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루라는 분이 분석을 했어요. 한 약 67개국을 대상으로 부패가 투자하고 성장을 감소시키는지 이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그 결론만 얘기하면 부패는 경제 성장에는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GDP 투자 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초래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요인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 성장이라는 요인을 중심으로 봤을 때 부패가 어떤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는지,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봤더니 부패에 의한 부정 청탁, 소유권의 침해, 투자의 감소 등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과도한 규제에 의한 소유권 침해, 지대 추구를 위한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의 선호, 그리고 공공 민간 투자의 감소 등이 있었습니다. 반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은 뭐가 있었느냐? 관료주의의 경지성이나 제도적 비효율성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노력, 급행료를 우선적으로 더 가치 있는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등의 일에 대한 요인들이 사실상 중요한 촉진제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행료를 오히려 업무에 더 가치 있는 것에 처리를 하였을 때 더 부패가 감소하였다, 또는 경제 성장을 促진하였다라고 보는 관점인데요. 이런 관점은 사실 80년대에 동아시아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어떤 역할을 하였다고 이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급행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가치 있고 핵심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효율성은 높아졌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형태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는 부패가 경제 성장의 마이너스 요소가 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쟁력과 관련해서 부패와의 관계를 살펴볼게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경유착, 즉 불공정한 거래. 이는 이제 생산비의 증가, 기술의 개발, 비즈니스의 위축, 이런 것들을 일으킵니다. 즉 정경유착이라는 것은 경제하고 정치하고 이제 같이 연합해서 나쁜 형태로 이렇게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한 투자, 공적 자금의 횡령, 탈세 묵인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는 공공부문의 생산성 저하, 국고 낭비로 이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패한 나라라고 인식되는 것. 이는 외자 유치를 방해하고 또는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부패의 이러한 요인들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패의 사회통합적인 측면을 살펴볼게요. 부패가 사회통합과의 관계,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첫째, 법과 규칙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 즉 내가 법을 지키면 손해다, 뒤처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팽배할수록 사회통합은 굉장히 요연해지는 것이죠. 둘째, 고위공직자의 부패가 사회 갈등과 분열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 상류층에서의 부패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부당함을 당연시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리더의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과 크게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어떠한 양상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당연시 여기고 이 부당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사회 형성을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상황인 경우에는 사회 통합에 큰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불신과 부패, 부패는 정부 불신을 야기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즉 대부분 정부 불신이 생기게 되는 가장 큰 이제 보여지는 내용들이 냉소주의, 공공정청의 수용 거부, 하치장 공공 서비스, 물가 인상, 정부 혁신에 대한 장벽 등으로 이 정부 불신을 표출하게 됩니다. 결국 부패로 인해서 정부 불신을 야기하는 그런 형태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부패는 사회통합과 정부 불신을 야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부패 이론과 입각해서 부패의 특성,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공공조달에서 그러면 부패는 어떤 부분에서 주로 나타나고 한국에서는 이 부패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조달은 부패에서 가장 취약한 행정 영역 중 하나입니다. 이 공공조달에서의 부패는 예산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대 추구를 위해 불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선호하며 예산 낭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부패는 결국 공공서비스의 질과 민간 부분의 경쟁력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한국에서 공공조달은 80년대까지 세무서와 함께 가장 부패한 공공서비스로 꼽혔습니다. 계약 담당자는 조달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하였고 관종민비 현상이 뿌리깊게 남아 있어서 이를 뭐라 하지도 못했으며 또한 이에 대한 정밀한 점검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건설공사 부분에 부패가 많이 노출되었거든요. 대규모로 수주하는 사업들이 가장 특징적인 사업이었고요. 그러니까 원래 수주했던 부분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었고, 과도한 법적 규제, 즉 말해서 전체 입법의 10.34%인 455건이 이런 건설과 관련된 규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너무 과도한 법적 규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계속해서 그 감독권 아래에 있게 됨으로써 수시 점검과 감독권 아래에 있게 됨으로써 계속해서 급행료를 내거나 뒷거래를 하는 그런 형상들을 많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 간 뒷거래 동맹 가능성, 이런 것들이 고위직 부패가 가능한 어떤 분야로서 많이 손꼽히는 분야였습니다. 건설공사 조달 절차에서 부패가 이루어지는 케이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획 단계입니다. 고도의 기술 분야를 요구하기 때문에 불명확한 기준과 임의적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냐면 아주 고도의 건설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준을 임의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 임의적인 작업을 삽입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고위직의 사익에 유리하게 기획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공급과잉을 하거나 특정한 업체를 선택하거나 묵과하는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어떤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어떤 사익적인 노력을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업체를 배제한다든지 활동들이 가능합니다. 임낙찰 단계에서는 특정 기업의 선정을 감독자의 우수한 경력으로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감독자가 자기의 공로로 이 업체를 선정시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착각을 시키면서 모든 분들이 이 감독자의 의존해서 이러한 결정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하게끔 한다라는 점입니다. 계약 및 감독 단계에서는 향응 및 금품 요구, 고의의 미지급, 과도한 설계 변경, 엔지니어의 배치 및 임대 자격 허위, 불법 하도급, 하자공사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감독 단계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로 된 정보를 준다는 것과 불법 하도급을 통해서 공사를 부실공사로 이어지게끔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상호 불패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행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부실공사의 묵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 부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형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달 과정은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정적으로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한국에서 공공조달 분야에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전자조달 구축 이후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조달청의 전자조달 도입 전에 초창기의 반부패 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조달청은 1990년대부터 공공조달 시스템 개편 및 전자조달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공공조달 시스템 개편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 담당자의 재량을 최소화하고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위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조달 정보, 즉 말해서 입찰 및 계약 정보를 확대 제공하였습니다. 여기서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위임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계약 담당자가 직접 결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각종 평가위원회나 입찰위원회를 결성함으로써 그분들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전자조달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계약 담당자와 공급업체 간 대면 접촉의 기회를 줄이고 조달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공공기관 간 데이터 교환을 확대하였습니다. 1997년 EDI, 즉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을 도입을 하였고 1999년 e쇼핑몰을 구현을 하였으며 2001년 전자입찰을 시행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단위 시스템들을 하나로 모아서 종합 포털 형태인 코넵스를 출범시켰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코넵스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형태였습니다. 2020년에 이 코넵스를 통해서 부패 방지가 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 당시 효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조달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확대 및 계약 담당자의 재량 감소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밀 정보의 남용과 관련된 부패 및 불법 활동의 가능성이 감소하였습니다. 조달 정보가 공개되어 입찰 평가 기준이 명확화되었고 평가 결과도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만족감이 매우 컸습니다. 또한 낙찰자 선정의 디지털화는 입찰 평가 단계에서 공무원이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줄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면 접촉 최소화 및 공공기관 간 교류 확대입니다. 공무원과 공급업체 간 대면 접촉이 감소해서 부패 가능성은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간 전자문서 교류로 인해서 부정당 업체, 즉 말해서 블랙리스트죠. 블랙리스트의 입찰 참가 억제 및 문서 위조 방지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찰 단합의 해결책으로 전자조달을 통해 경쟁을 증가시켰다는 점입니다. 입찰자 수의 대폭적인 증가는 입찰자 간 단합을 억제하는 데 매우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는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초창기 문제는 보안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전자조달 시스템 통합에 따른 부패 문제였습니다. 보안 문제도 크게 둘로 나누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낙찰하려고 혹은 입찰이나 전체 프로세스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시스템 침입을 할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스템의 보안 기술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특정 입찰자에게 우선 입찰자 지위를 부여하려는 의도로 입찰 단합을 할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 이슈가 발생을 했냐면 2002년에서부터 2003년까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부패 및 불법 활동들이 보고가 되고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시스템 관리자가 입찰 단합을 위해 특정 공급업체와 결탁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말해서 시스템 관리자가 특정 업체에게 입찰 단합을 위해서 결탁을 해서 특정한 입찰 참여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형태들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자조달 시스템 코넵스로 통합되었을 때 더욱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전자조달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 독립된 조달 시스템들은 보안의 불안정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불안전한 이 전자조달 각 시스템들을 2003년에 코넵스가 일부 국유기업을 제외하고는 범국가적인 전자조달 시스템으로서 통합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은 떠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에 그렇다고 하면 전자조달 시스템과 이렇게 통합을 한 코넵스는 그 구축 이후에 어떤 도전 과제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한국의 조달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령 회사의 등장입니다. 입찰 정보에 대한 접근과 입찰 참여가 용이해지면서 이상하게
유령 회사 발생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실제 경쟁도 굉장히 증가하였지만 이와 함께 유령 회사의 수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 수치를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수치를 그 업체별 수치를 살펴보면은 내수 제조 기업의 수가 2002년에 26,682개 업체에서 2006년에 72,192개 업체로 2.5배가 증가하였고요. 건설사의 수도 2002년에 64,426개 업체에서 2006년에 72,430개 업체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물론 이제 그러지 않은 업체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이 중에 이제 유령 회사가 상당히 포함되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령 기업 중에서는 수주 후에 계약권을 대가로 다른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전문 업체도 등장하였고요. 또 한 업체가 다른 이름으로 여러 번 등록을 해서 낙찰 선정 확률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유령 업체들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형태의 부패가 등장하였습니다. 전자조달의 핵심, 그게 이제 전자인증서인데요. 이 전자인증서를 차용하는 행위입니다. 전문 회사가 아예 전자인증서를 여러 개 갖고서 몇 개 또는 10개의 기업을 대신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입찰 단업의 수법으로 공모하는 이 회사는 지정된 승자에게 전자인증서를 또 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이제 문제점을 안고 있었죠. 한국에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전자입찰 사례에 대해서 어떤 구제책을 모색하였을까요?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동일 입찰에 대한 입찰 참가를 컴퓨터당 한 대당 한 개로 제한하였습니다. 이건 2005년 당시니까 컴퓨터 한 대당 한 개만 참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뭐 여러 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정책이 사실은 지금은 무용지물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 정책이 굉장히 큰 효과를 얻었습니다. 2007년에는 불법 전자입찰 행위 신고자 포상 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모든 공급업자 등록을 갱신하였습니다. 이때 이 과정에서 제조 이력 및 판매 활동 실적 평가를 통해 유령 회사 등록을 모두 해지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부패 행위 분석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입찰 단합, 전자인증서 대여 등의 징후 및 증상을 분석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유관기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러한 형태들은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조달청에서 낙찰률, 입찰자의 수, 계약 유형, 미낙찰 수, 과거 입찰 사례의 특성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분석한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심사와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처벌에까지도 진행이 됩니다. 2010년에는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한 사람만이 생체인식 보안 토큰을 사용하도록 하였는데요. 현재는 이제 한 사람만에 국한하는 게 좀 어려워서 대표자와 실무자 한 명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이러한 대표 보안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입찰 참여를 할 수 있고 이 보안 토큰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한 개의 기업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문 정보는 공급자의 토큰에만 저장이 되어 정부가 개인의 생체 정보를 보관하는 논란을 회피하게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지문 저장이 된 스마트폰으로도 그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평가 부분에서는 부패 방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거는 이제 전자 조달과 관련된 형태로 계속해서 어떤 도입책을 마련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였다면 좀 더 포괄적으로 입찰 평가 부분에서의 부패 방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기술 평가인데요. 기술 평가는 전문위원회에 위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외부 전문가로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이 구성된 위원회에서 그 기술 평가 위원회를 위촉을 해서 기술 역량, 그 다음에 가격 내용,
해당 분야의 과거 이력 이런 것들에 대한 심사, 복잡한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모든 나라에서 이 제도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술평가위원회 위원 명단이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대한 불법적 로비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증가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부패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2009년에 입찰건별 위원 자동 선별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동 시스템에서는 모집된 후보자 중 위원회 위원을 자동으로 랜덤하게 선택하고 모든 이력을 기록을 합니다. 이를 통해 내부 조작 및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이 모든 위원들이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개하였고요. 이 위원들의 이름과 소속을 공개하였고 모두 공무원과 동일한 책무를 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입안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선물을 받았을 경우에 뇌물수수 혐의를 받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시스템적인 도입과 함께 이를 보강하는 제도도 초창기에 같이 마련해 나갔다는 것이 좋은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조달청에서 또 그 외에 조치한 기타 정책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달 청년 및 윤리 교육에 관련된 것입니다. 공직자 윤리 강령, 준법 문제와 같은 공직자 집중 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문화적으로 부패에 대해서 조금 부패를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패 신고센터 및 부패 행위 신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지정된 전화선을 도입을 해서 뇌물수수 및 기타 불법 행위를 보고 및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패 행위를 목격하고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찾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분은 되게 신고를 본인들이 보고를 계속해서 받을 텐데 어떠한 부하 직원 또는 동료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였을 때 그 보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과하고 결제해서 어떤 사업을 이끌게 된다면 그런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 부패 척결과 관련된 유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공조해서 심사하고 조사해가지고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패하기 쉬운 영역을 끊임없이 식별하고 개선하고자 고객 만족도, 공무원 청렴도 조사, 내부 감사 등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공공조달과 투명성이라는 주제로 부패 척결을 위해서 한국에서 전자조달 도입 초창기에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공공조달에서의 반부패를 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보완 조치 등을 함께 어우러져서 개선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부패는 그렇지 않게 하는 부패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멕시코와 같이 선진적인 국가에서는 자생적으로 모니터를 하는 역량을 키우는 피드백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강화한다면 전자조달 시스템의 혁신의 하나의 부스터 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과 더 많은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멕시코 정책 실무 공무원 여러분, 공공조달과 투명성 설명이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전자조달 구축 이후에 한국에서도 여러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자조달 구축 이후 초창기 한국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더 좋은 기술로 전자조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를 잘 작동하기 위해 제도적, 관리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이상 한국조달연구원 해외조달연구센터장 이미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